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인천광역시 남구 하익동 최영자는 마당에 나가 물을 주고 있었다. 75년을 살아온 몸이지만 허리는 아직 꼿꼿했다. 새벽부터 반찬가게 일을 하고 오후에는 집안 정리를 했다. 쉬는 날이 없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 단층 집은 45년 전 남편 최철수와 함께 마련한 보금자리였다. 당시 30살이던 영자는 남편과 함께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했다. 명절도 반납하고 주말도 없이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그렇게 15년을 모은 돈 1,800만 원으로 이 땅을 샀다. 지금 생각하면 적은 돈이지만 그때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마당 한쪽에는 무궁화가 피어 있었다. 아들 준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심은 나무였다. 벌써 40년이 넘었다. 무궁화 옆에는 작은 철쭉이 있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심었던 나무였다. 그날을 영자는 생생히 기억했다. 2019년 3월 15일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다. 그날도 이렇게 화창한 봄날이었다. 남편은 마당에 무릎을 꿇고 흙을 파며 말했다. 영자야, 나 없어도 이 집은 너 혼자 지킬 수 있지? 영자는 그때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어디 가려고 그래? 하지만 남편은 진지했다. 영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 집은 우리 인생의 기록이야. 내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았고 당신이 마당에 화초 하나하나 심었어. 준수가 여기서 태어났고 우리가 여기서 늙었어. 절대 아무한테도 넘기지 마. 약속해.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약속할게.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남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영자는 응급실 복도에서 밤새 울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영자는 마당에 앉아 또 울었다. 남편이 심은 철쭉을 보며 생각했다. 여보, 내가 이 집 지킬게. 약속할게. 그 이후로 영자는 단 한 번도 이 집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아파트로 이사가라고 권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난방이 안 되어 겨울이 추워도 계단이 없어 허리가 아파도 이 집을 떠날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 아들 준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시간 돼요? 잠깐 들를게요. 그래, 와라. 엄마가 반찬 싸줄게. 아니요, 그냥 얘기 좀 할게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다. 준수는 1년에 명절 때나 한 번 올까 말까 했다. 갑자기 찾아온다는 건 뭔가 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오후 4시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아들 준수와 며느리 수진이 함께 왔다. 준수는 40대 후반이지만 머리에 흰머리가 제법 섞여 있었다. 수진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영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는 예전부터 집 오는 걸 싫어했다. 낡았다고 냄새 난다고 했다. 어서 와라.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다. 탁자 위에는 영자가 아침에 만든 식혜가 놓여 있었다. 수지는 식혜를 보고 코를 찡그렸다. 어머니, 요즘도 이런 거 직접 만드세요? 응, 단골 이모들이 좋아해서. 준수가 말을 꺼냈다. 엄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그럭저럭 하지. 먹고 살 만큼은 벌어. 반찬 가게는 장사 잘 돼요? 응, 할머니들이 많이 사가. 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사실 오늘 온 건 이 집 얘기 때문이에요. 영자의 얼굴이 굳었다. 집이?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반듯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였다. 어머니, 요즘 부동산값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 하익동도 재개발 얘기 나오고 있고요.
준수가 말을 이었다. 엄마, 이 집 지금 팔면 최소 5억은 받을 수 있대요. 5억? 영자는 숨이 막혔다. 5억이라는 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래, 근데 그게 왜? 엄마, 이 집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 가요. 제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엘리베이터 있고, 난방도 잘 되고, 관리도 해주고.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 집은 안 팔아.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왜요? 여기 너무 낡았잖아요. 75세에 이런 집에서 혼자 사는 거 위험해요. 난 괜찮아. 여기가 편해. 준수가 서류를 펼쳤다. 엄마, 일단 이것 좀 봐요. 제가 알아본 아파트인데 20평대 새 아파트예요. 가격은 3억이에요. 3억? 네, 이 집 팔면 5억 받잖아요. 3억짜리 아파트 사면 2억이 남아요. 그 돈으로 엄마 노후 자금 쓰시고. 영자는 서류를 보지 않았다. 준수야, 이 집은 내 아빠랑 내가 만든 집이야. 내가 태어난 집이고. 엄마, 저도 알아요. 근데 아빠도 엄마가 편하게 사는 거 바라실 거예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너희가 걱정되는 건 알아. 근데 난 이 집이 좋아. 수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걱정돼요.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영자는 며느리를 쳐다봤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준수가 황급히 말했다. 엄마, 수진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안전이 걱정돼서 그래요. 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준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 제가 알아본 부동산 사장님이 내일 오신대요. 한 번만 상담 받아보세요. 상담? 네, 그냥 얘기만 들어보는 거예요. 팔고 안 팔고는 엄마가 결정하는 거고요. 영자는 고민했다. 아들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보였다. 그래, 알았어. 얘기만 들어볼게. 준수와 수지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결정 잘하셨어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다. 여보, 내가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미안해. 다음 날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영자는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최영자 어르신 맞으시죠? 저는 하익부동산 김덕수 대표입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김덕수는 거실을 한번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와, 여기 정말 오래 사셨나 봐요. 집이 역사가 느껴지네요. 45년 살았어요. 45년이요? 대단하시네요. 요즘 사람들은 2, 3년마다 이사 다니는데. 김덕수는 탁자에 서류를 펼치며 계산기를 꺼냈다. 어르신, 제가 주변 시세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 근처가 요즘 재개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재개발이요? 네, 하익 뉴타운 사업이요. 구청에서 추진 중인데 여기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개발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자세히는 몰랐다. 그래서요, 지금이 집 파실 적기예요. 재개발 확정되면 가격이 더 오르긴 하는데 그때는 절차가 복잡해져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요? 김덕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대지 80평, 건물 25평. 여기 시세로 보면 5억에서 5억 5천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영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5억.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었다. 근데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김덕수는 목소리를 낮췄다. 요즘 이런 단독주택은 매물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손님 몇 분 대기시켜 놨는데 현금으로 바로 계약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현금이요? 네, 은행 대출 없이 현금으로 바로 치르신대요. 그러면 어르신은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수가 들어왔다.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들른 모양이었다. 어머니 상담 중이시네요.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아드님. 어제 전화 주신 분이시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영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들과 부동산 사장이 이미 아는 사이 같았다. 엄마 어때요? 조건 괜찮죠? 응. 그런데 영자는 망설였다. 준수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다. 엄마, 저도 어제 이분한테 자세히 들어봤어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김덕수가 다시 말을 이었다. 어르신, 제가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부동산 했어요. 장담하는데 지금이 최고 타이밍이에요. 영자는 창밖을 보았다. 마당의 무궁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도 여기는 우리 집인데. 준수가 영자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도 이 집에 추억 많아요. 근데 엄마 혼자 여기 계시는 거 위험해요. 작년 겨울에도 보일러 고장나서 고생하셨잖아요. 그건 엄마 새 아파트로 가시면 관리비만 내면 다 해줘요. 난방도 자동이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김덕수가 서류를 펼쳤다. 어르신, 제가 계약서 준비해 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영자는 서류를 받았다. 빽빽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 안경을 쓰고 읽어보려 했지만 법률 용어가 많아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예요.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일주일 안에 계약금 5천만 원 들어와요. 5천만 원? 네, 계약금이 10%니까 5천이고요. 잔금은 한 달 후에 4억 5천만 원 받으시면 돼요. 영자는 어지러웠다. 숫자가 너무 컸다. 준수가 옆에서 말했다. 엄마, 제가 확인했어요. 계약서 문제 없어요. 그래도 엄마, 이거 놓치면 다시 이런 기회 안 와요. 김 사장님이 손님 대기시켜 놨다고 했잖아요. 김덕수도 거들었다. 어르신, 사실 다른 분도 이 집 보고 싶어 하세요. 오늘 오후에 오시기로 했는데. 영자는 가슴이 답답했다. 모두가 자기를 재촉하는 것 같았다. 알았어. 근데 이 계약서는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고 싶어. 김덕수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어르신, 부동산 계약은 시간이 생명이에요. 지금 결정 안 하시면 다른 분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준수가 끼어들었다. 엄마, 제가 다 확인했어요. 저 믿으시죠? 영자는 아들을 쳐다봤다. 준수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래. 너를 믿지 누굴 믿겠니? 그럼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김덕수가 도장을 꺼내 영자 앞에 놓았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었다. 계약서 맨 아래 네모칸이 있었다. 그곳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영자는 멈칫했다. 잠깐만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도 돼요? 김덕수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천천히 보세요. 영자는 계약서를 다시 펼쳤다. 하지만 글자가 너무 작았다.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았다. 준수야, 너 읽어줄래? 준수는 계약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건너뛰고 대충 요약만 했다. 여기는 매도인 최영자, 매수인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고요. 금액은 5억, 계약금 5천, 잔금은 한 달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수인을 나중에 정한다고? 김덕수가 설명했다. 네,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해요. 매수인이 법인으로 살 수도 있고 개인으로 살 수도 있어서요.
나중에 등기할 때 정하면 돼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이해는 안 됐지만 아들이 확인했다니 믿기로 했다. 알았어. 영자는 도장을 찍었다. 꾹. 붉은 인주가 흰 종이에 찍혔다. 그 순간 영자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김덕수는 계약서를 챙기며 활짝 웃었다. 어르신, 축하드려요. 좋은 결정하셨어요. 준수도 안도한 표정이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지 사흘이 지났다.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영자는 새벽부터 반찬 가게 준비를 했다. 시금치를 다듬고 멸치를 볶고 계란말이를 부쳤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이게 맞는 걸까? 계약금 5천만 원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김덕수는 일주일 안에 입금된다고 했다. 이틀이 더 남았지만 영자는 왠지 불안했다. 오전 9시 가게 문을 열었다. 단골 손 이모가 가장 먼저 들어왔다. 영자야, 얼굴이 왜 그래?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나 보면 안 속아. 무슨 일 있어?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은 집을 팔기로 했어. 손 이모의 눈이 커졌다. 뭐? 이 집을? 응. 아들이 권해서. 영자야, 정신 차려. 이 집이 얼마나 중요한 집인데. 나도 알아. 근데 아들이 자꾸 걱정한다고 하더라고. 손 이모는 고개를 저었다. 요즘 자식들은 부모 집 팔아서 자기들 돈 만들려고 하는 경우 많아. 조심해. 우리 준수는 그런 애 아니야. 그래, 믿고 싶겠지. 근데 영자야, 계약서는 꼼꼼히 확인했어?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다. 일단 등기부등본 떼어봐.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응, 구청 가면 떼줘. 돈도 얼마 안 해. 2,000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영자는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 아파트는 언제 계약하는지 물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 연결음만 울렸다. 이상하네. 낮인데 왜 안 받지? 문자를 보냈다. 준수야, 엄마야. 새 아파트 언제 보러 가? 전화 좀 해줘.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다. 영자는 며느리 수진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준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오늘 회의 많아서 못 받았어요. 아파트는 제가 알아보는 중이에요. 짧은 문자였다. 영자는 뭔가 석연치 않았다. 평소 준수는 전화를 잘 받는 편이었다. 다음 날 토요일, 영자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마당을 쓸고 화초에 물을 주고 방을 정리했다. 이제 곧 이 집을 떠날 텐데 왜인지 더 애착이 갔다. 정오쯤 초인종이 울렸다. 영자는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민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집 매물로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영자는 당황했다. 네, 매물이요? 네, 하객부동산에서 연락받았어요. 오늘 집 보러 와도 된다고 해서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 집은 이미 계약했어요. 박태민은 고개를 갸웃했다. 네, 저는 김덕수 사장님한테 오늘 보러 오라고 연락받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희는 사흘 전에 계약했어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박태민은 돌아갔다. 영자는 문을 닫고 곧바로 김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아,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방금 박태민이라는 분이 집 보러 왔다고 하던데요. 김덕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아, 그분이요? 제가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계약했잖아요. 왜 다른 사람한테 연락한 거예요? 어르신,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더 불안해졌다. 뭔가 이상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계약금은 왜 아직 안 들어오지? 아들은 왜 전화를 안 받지? 부동산 사장은 왜 다른 사람한테 연락했지? 의심이 꼬리를 물었다. 월요일 아침, 영자는 결심했다. 구청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기로 했다. 손 이모 말이 맞았다. 확인해 봐야 했다. 오전 10시 구청 민원실에 도착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다. 주변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들 서류를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63번 고객님, 영자의 차례가 됐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저기 등기부등본 떼고 싶은데요. 주소 알려주세요.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다. 45년을 살았던 그 집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하객동 320번지.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건넸다. 잠시 후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네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등기가 최근에 변경됐네요. 영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변경이요? 언제요? 이틀 전이요. 10월 16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10월 15일에 계약했는데요. 직원은 서류를 출력하며 말했다. 여기 보시면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누구로요? 박태민 씨로요. 영자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박태민. 어제 집 보러 왔다던 그 남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2,000원입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내고 서류를 받았다.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다. 서류를 펼쳤다. 소유자 박태민. 소유권 이전 등기일 2024년 10월 16일.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손에 쥔 서류가 흔들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영자는 곧바로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수진에게도 전화했다. 역시 받지 않았다. 준수야, 지연아, 전화 좀 받아.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영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다시 준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수야, 우리 집이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당장 전화해. 영자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내가 속은 건가? 영자는 벤치에서 일어나 곧장 하객 부동산으로 향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덕수가 전화 통화 중이었다. 영자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영자는 등기부등본을 탁자에 내던졌다. 우리 집이 박태민이란 사람 명의로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김덕수는 서류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은 무슨, 나한테 계약금도 안 주고 집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거잖아요. 어르신, 이건 좀 복잡한 문제예요.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요? 사기 아니에요? 김덕수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아드님한테 부탁받은 거예요. 영자는 귀를 의심했다. 준수가요? 네. 아드님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어머니 집을 팔아야 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나를 속인 거예요? 김덕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저도 일 때문에. 아드님이 수수료를 2배로 주겠다고 해서. 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옆에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 아들이 그랬다고요? 어르신,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럼 계약금 5천만 원은요? 그건 누가 받은 거예요? 김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누가 받았냐고요? 아드님이요. 아드님이 대리로 받았어요. 영자는 숨이 막혔다. 아들이 자기 몰래 돈을 받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줬어요. 그건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영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당신들이 다 짜고 날 속인 거잖아요. 밖으로 나와 영자는 준수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다. 서울 강서구. 평소 같으면 버스로 1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였다. 오늘은 택시를 탔다. 15,000원이 나왔다. 아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다. 3층. 준수의 집이었다. 누구세요? 수진의 목소리였다. 나야, 엄마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수진은 민망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준수 있어? 지금 회사 갔어요. 거짓말. 지금 토요일이야. 영자는 수진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을 둘러봤다. 새로 산 대형 TV가 있었다. 55인치는 되어 보였다. 소파도 새 것이었다. 이거 언제 샀어?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돈이 어디서 났어? 우리 집 판 돈으로 산 거야? 어머니,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준수가 나왔다. 집에 있었던 것이다. 엄마, 준수야. 영자는 아들에게 다가갔다. 너 지금 나한테 뭐 한 짓이야? 준수는 시선을 피했다. 엄마, 진정해요. 진정은 무슨, 우리 집이 박태민이라는 사람 명의로 바뀌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준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앉으세요. 설명할게요. 설명은 무슨, 당장 대답해. 준수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제가 빚이 좀 있었어요. 영자는 귀를 의심했다. 빚이요? 네. 사업 자금 때문에 대출을 좀 받았어요. 얼마나? 준수는 한참 말이 없었다. 3억이요. 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3억? 그걸 어떻게 갚으려고? 엄마 집을 팔면 갚을 수 있어요.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다. 그래서 내 집을 판 거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준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너 지금 내 엄마한테 뭐 한 짓인지 알아?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회사도 정리할 판이었어요.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그렇지. 내 엄마 집을 빼앗아? 엄마, 빼앗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돈 생기면 다시 사드릴게요. 다시 사? 어떻게 사? 이미 남의 명의로 넘어갔는데. 준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영자는 수진을 쳐다봤다. 너도 알고 있었어? 수진은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죠. 살아야 하니까 내 집을 뺏은 거야? 어머니가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그 큰 집이 뭐가 필요해요? 영자는 숨이 막혔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가슴을 찔렀다. 너희들 양심도 없어? 준수가 일어나 말했다.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작은 원룸 하나 구해드릴게요. 원룸? 네, 그곳에서 일단 계시고 나중에 제가 새 집 사드릴게요. 영자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너, 너 정말 내 아들 맞니? 준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영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준수가 뒤에서 말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영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문을 닫고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영자는 계속 울었다.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여보, 우리 아들이 날 버렸어. 영자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영자는 인천으로 돌아왔다. 집 앞에 섰다. 아니, 이제 내 집이 아니었다. 남의 집 앞에 섰다. 대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박태민이 나왔다. 어르신? 이 집 정말 당신 거예요? 박태민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박태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박태민은 영자를 거실로 안내했다. 집안은 이미 많이 바뀌어 있었다. 벽지가 새로 발라져 있었고 거실 바닥도 새 장판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영자는 가슴이 미어졌다. 남편이 손수 바른 벽지, 함께 닦았던 마루, 모두 사라져 있었다. 앉으세요. 박태민이 물을 가져왔다. 영자는 받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박태민은 한숨을 쉬며 앉았다. 어르신,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정식으로 이 집을 매입했어요. 하객부동산 김덕수 사장님을 통해서요. 언제요? 한 달 전이요. 10월 15일보다 훨씬 전이에요. 영자는 귀를 의심했다. 한 달 전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10월 15일에 계약서에 도장 찍었는데요. 박태민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어르신, 이거 보세요. 봉투 안에는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계약일 2024년 9월 20일. 매도인 최영자. 매수인 박태민. 매매 가격 5억 원. 영자는 눈이 커졌다. 이게 뭐예요? 나는 이런 계약서 본 적 없어요. 어르신, 여기 도장 보세요. 박태민이 가리킨 곳에는 영자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분명 영자의 도장이었다. 이건 내가 찍은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태민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어르신, 이것도 보세요. 위임장이에요. 위임장. 위임인 최영자. 수임인 김준수. 위임 내용 인천광역시 남구 하객동 320번지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작성일 2024년 9월 15일. 영자의 손이 떨렸다. 이것도 나는 쓴 적 없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유효한 서류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박태민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드님이 어르신 도장을 몰래 가져다 찍은 것 같아요. 영자는 숨이 막혔다. 내 아들이 내 도장을 도용했다고요? 네. 그리고 저한테는 어머니께서 치매가 있어서 본인이 대리로 계약한다고 했어요. 영자는 머리를 흔들었다. 나 치매 없어요. 저도 알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어르신을 직접 만나보니까 멀쩡하시더라고요.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 당신은 알면서도 집을 산 거예요? 박태민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저도 이미 돈을 다 지불한 상태였어요. 4억 9천만 원을요. 4억 9천만 원? 네. 계약금 5천만 원은 9월에 주고 중도금 2억을 10월 초에 줬어요. 그리고 잔금 2억 9천만 원을 10월 16일에 줬어요. 영자는 계산을 해봤다. 5천만 원 더하기 2억 더하기 2억 9천만 원. 총 4억 9천만 원. 집값 5억에서 1천만 원이 모자랐다. 1천만 원은요? 중개 수수료로 김덕수 사장한테 갔어요. 영자는 무너질 것 같았다. 아들이 자기 몰래 집을 팔고 4억 9천만 원을 받아간 것이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어요? 박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모르겠어요. 아드님한테 물어보셔야죠. 영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제발, 이 집 좀 돌려주세요. 이건 내 인생이에요. 박태민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저도 돈을 다 지불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래예요. 등기도 이미 제 명의로 넘어왔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아드님한테 돈을 돌려받으셔야죠. 영자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그놈이 돌려줄 것 같아요? 자기 엄마를 이렇게 속인 놈이. 박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자는 집을 나섰다. 마당에 서서 화초를 보았다. 무궁화와 철쭉.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약속을 못 지켰어. 영자는 대문을 나와 골목길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갈 곳이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수였다. 엄마.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제가 원룸 하나 구했어요. 거기 가 계세요. 원룸? 네, 주안동에 있어요. 5평짜리인데 깨끗해요. 영자는 비웃었다. 5평? 45년 살던 집을 빼앗고 나한테 5평짜리 원룸? 엄마, 일단 거기 가 계시고 나중에 제가. 영자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영자는 원룸에 도착했다. 주안동의 낡은 빌라 2층이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다.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 벽만 보였다.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꺼내 안았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아들이 날 버렸어. 밤이 깊었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보았다. 그때 문득 손 이모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영자야, 법적으로 대응해봐. 요즘은 부모 재산 뺏는 자식들 처벌하는 법도 있어. 영자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부모 재산 도용, 위임장 위조 사기. 여러 단어를 검색했다. 그리고 한 기사를 발견했다. 자식이 부모 도장 도용에 집한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 영자의 눈이 커졌다. 기사를 끝까지 읽었다. 내용은 이랬다. 부모 동의 없이 도장을 도용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형사상 사기죄와 민사상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영자는 가슴이 뛰었다. 혹시 내 집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영자는 결심했다.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 무료 법률 상담소가 구청에 있다는 걸 손 이모에게 들은 적이 있었다. 오전 9시 구청 법률 상담소에 도착했다. 대기번호를 받고 1시간을 기다렸다. 드디어 차례가 왔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였다.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연을 설명했다. 아들이 자기 몰래 도장을 도용해 집을 팔았다고.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했다고.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다. 어르신, 증거가 있으세요? 증거요? 네, 위조된 계약서나 위임장 같은 거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박태민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일단 그 서류를 확보하셔야 해요. 어떻게요? 그분한테 부탁해서 복사본이라도 받아오세요. 그리고 필적 감정을 받으면 위조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요. 영자는 희망이 보였다. 그럼 내 집을 되찾을 수 있어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얼마나 들어요? 최소 500만 원은 필요해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500만 원. 큰 돈이었다. 2024년 10월 25일 목요일. 영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원룸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일주일 만에 제대로 잠을 잔 것 같았다. 어젯밤 변호사와의 상담이 희망을 주었다. 증거를 모아야 해. 일단 박태민 씨한테 서류 복사본을 받아야 해. 영자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오전 9시 영자는 다시 하객동 집으로 향했다. 아니, 이제는 박태민의 집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저예요, 최영자예요. 문이 열렸다. 박태민은 놀란 표정이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영자는 정중하게 말했다. 어제 보여주신 서류들요. 복사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박태민은 잠시 망설였다. 왜요? 법적으로 대응하려고요. 내 집을 되찾고 싶어요. 박태민은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아드님한테 속은 거예요. 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아드님이 어르신 몰래 집을 판 거라는 걸. 처음에는 어르신이 동의하신 줄 알았어요. 영자는 박태민을 쳐다봤다. 그럼 당신도 피해자예요? 어느 정도는요? 저도 4억 9천만 원이나 지불했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곤란하거든요. 박태민은 안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다. 이거 복사해 가세요. 계약서, 위임장, 등기 서류 다 있어요. 정말요? 네. 사실 저도 불안해요.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되면 제가 집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영자는 서류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꼭 이기세요. 그런 자식은 처벌받아야 해요. 영자는 눈물이 났다. 남이 더 자기 편이었다. 그날 오후 영자는 근처 복사가게에 가서 서류를 모두 복사했다. 비용은 6천 원이 나왔다. 복사한 서류를 가방에 넣고 원룸으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하나하나 펼쳤다. 계약서에 찍힌 도장. 분명 자기 도장이었다. 하지만 자기가 직접 찍은 게 아니었다. 위임장도 마찬가지였다.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필체가 달랐다. 준수가 대신 쓴 것이 분명했다. 이걸로 증명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영자는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구청 법률 상담소에서 받은 명함에 적힌 번호였다. 여보세요. 장미라 변호사님이세요? 네, 어르신. 오늘 상담 받으신 분이시죠? 네. 서류 복사본을 받았어요. 잘하셨어요. 내일 사무실로 가져오세요. 제가 검토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변호사 비용 500만 원. 어떻게 마련할까?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230만 원. 반찬 가게를 한 달 정도 쉬는 바람에 수입이 없었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다시 가게를 열어야겠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반찬 가게는 하객동 집 앞에 있었다. 이제 그곳은 박태민의 집이었다. 영자는 고민하다가 손 이모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이모. 아이고, 영자야. 어떻게 지내? 이모,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뭔데? 반찬 가게 물건들 좀 빼내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언제? 내일 아침에요. 알았어. 내가 갈게. 다음 날 새벽 영자와 손 이모는 하객동 집으로 갔다. 박태민에게 미리 연락했더니 흔쾌히 허락했다. 어르신, 가게 물건 가져가세요. 어차피 저는 안 쓸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패 끼쳐서. 괜찮아요. 영자와 손 이모는 반찬 가게에서 냉장고, 조리도구, 그릇들을 꺼냈다. 손 이모가 빌린 작은 트럭에 실었다. 영자야, 이걸 어디다 놓을 거야? 주안동 원룸 근처에 작은 가게 하나 알아봤어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짐을 다 싣고 주안동으로 향했다. 원룸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작은 상가가 있었다. 4평짜리 작은 가게였다. 월세는 50만 원이었다. 보증금은 500만 원. 영자는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털었다. 보증금을 내고 나니 3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그날 오후 영자는 가게를 청소하고 냉장고를 설치했다. 손 이모가 도와주었다. 영자야, 힘내. 넌 할 수 있어. 고마워요, 이모. 그런데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거야? 가게 하면서 천천히 모으려고요. 500만 원이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손 이모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100만 원이야. 내가 모아둔 돈인데 너 쓰라고. 영자는 눈물이 났다. 이모, 이거 받아. 나는 혼자 살아서 돈 쓸 데도 없어. 너한테 필요한 거잖아. 영자는 손 이모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중에 집 되찾으면 밥이나 사.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반찬 가게를 다시 열었다. 첫날부터 손님이 왔다. 주안동 동네 할머니들이었다. 여기 새로 열었어요? 네, 잘 부탁드려요. 멸치볶음 맛있겠네. 하나 주세요. 영자는 반찬을 담으며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일상이었다. 그날 저녁 장미라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서류 검토 다 했어요. 어때요? 승산 있어요. 위임장 필적이 명백히 다르고 계약 날짜도 이상해요. 이건 명백한 위조예요. 영자는 가슴이 뛰었다. 그럼 집을 되찾을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해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돼요. 고소요? 네. 아드님을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고소하는 거예요. 영자는 숨이 막혔다. 내 아들을 고소한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어르신, 결정하셔야 해요. 이거 아니면 집 못 찾아요. 영자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보, 내가 약속 지킬게. 우리 집 꼭 되찾을게. 영자는 입을 열었다. 하겠어요. 고소하겠어요. 2024년 11월 3일 화요일, 영자는 장미라 변호사와 함께 인천 남부경찰서를 찾았다. 손에는 고소장이 들려 있었다. 떨렸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다. 최영자 어르신 맞으시죠? 형사가 박준혁 경사가 영자를 맞이했다. 네, 맞아요. 고소장 접수하러 오셨다고요? 네. 박 경사는 고소장을 받아 읽기 시작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피고소인이 친아드님이시네요. 네. 사기죄, 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3가지 혐의로 고소하시는 거군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경사는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친족 간 범죄라 해도 형사처벌 가능해요. 알아요. 후회 안 하시겠어요?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후회 안 해요. 제 집을 되찾고 싶어요. 박 경사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피고 소인을 소환하겠습니다. 영자와 변호사는 경찰서를 나왔다. 가을바람이 차가웠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앞으로 조사받으실 일이 많을 거예요. 준비하세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후 준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왜?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당연하지. 내가 고소했으니까. 엄마가 날 고소했다고요? 그래. 사기죄, 문서 위조죄로. 준수는 한참 말이 없었다. 엄마, 진짜예요? 진짜야. 너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 엄마 미쳤어요? 나 전과자 되면 회사에서 잘려요. 영자는 차갑게 말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너 내 집 빼앗았잖아. 엄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싫어. 엄마. 영자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내 아들을 고소하다니.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왜?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친아들을 경찰에 신고하다니. 너희가 먼저 날 배신했잖아. 배신이요? 저희가 뭘 어쨌다고요? 영자는 웃음이 나왔다. 내 집을 훔쳐갔잖아. 4억 9천만 원을 가져갔잖아. 수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건 빚 갚는 데 썼어요. 그래. 그럼 새로 산 TV는? 새 소파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준수 전과자 되면 저희 가정이 무너져요. 내 인생은 이미 무너졌어. 너희 때문에. 어머니. 영자는 전화를 끊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준수가 조사받으러 왔다고 했다. 영자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다. 경찰서 복도에서 준수를 마주쳤다. 준수는 초췌한 얼굴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 영자는 그냥 지나쳤다. 조사실에 들어갔다. 박 경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르신 앉으세요. 영자는 의자에 앉았다. 아드님 조사 끝났어요.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인정했다고요? 네. 어르신 도장을 몰래 가져다 계약서에 찍었고 위임장도 본인이 위조했다고 했어요. 그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에요. 기소되면 법정에 서게 돼요. 영자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아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현실이 무거웠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드님이 받은 돈 4억 9천만 원, 그 중에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빚 갚는 데 썼다고 들었어요. 박 경사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에요. 네.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아드님 빚은 8천만 원이었어요. 3억이 아니고요. 영자는 눈이 커졌다. 8천만 원? 네. 그리고 그 빚도 한 달 전에 다 갚았어요. 그럼 나머지 돈은? 박 경사는 서류를 펼쳤다. 주식 투자에 2억 5천만 원, 아파트 인테리어에 5천만 원, 명품 구매에 3천만 원, 해외여행에 2천만 원. 이렇게 썼어요. 영자는 숨이 막혔다. 내 집을 팔아서 주식에 투자하고 명품을 사고 여행을 갔다니.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요?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뒀어요. 영자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내가 정말 바보였네. 박경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세요.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준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영자는 멈춰섰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준수는 무릎을 꿇었다. 경찰서 복도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영자는 아들을 내려다봤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안아주고 용서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준수야. 네, 엄마. 너 엄마 집 팔아서 주식했지? 준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명품도 사고 여행도 갔지? 엄마. 내가 엄마한테 준 건 5평짜리 월세방이야. 45년 살던 집을 빼앗고. 준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영자는 차갑게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안 통해. 법정에서 보자. 영자는 돌아서서 걸었다. 뒤에서 준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경찰서를 나오자 장미라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르신, 조사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혐의를 다 인정했대요. 잘 됐네요. 이제 민사소송 준비하면 돼요. 언제 시작해요? 다음 주에 소장 접수할게요.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다. 여보, 내가 약속 지키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인천지방법원 제3법정. 영자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손 이모가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다. 장미라 변호사는 변호인석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김준수, 입정하십시오. 법정 문이 열리고 준수가 들어왔다. 수갑은 차지 않았지만 얼굴은 초췌했다. 2달 사이에 10kg은 빠진 것 같았다. 영자와 눈이 마주쳤다. 준수는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지금부터 사기, 사문서 위조 사건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의견을 진술했다. 피고인 김준수는 친모인 피해자 최영자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 4억 9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친족 간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합니다. 준수의 변호인이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고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재판장이 준수를 쳐다봤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준수는 일어나 영자를 바라봤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가 평생 모은 집을,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집을 제가 빼앗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재판장은 서류를 보며 말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친모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피고인 김준수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준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민사 판결도 함께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즉시 반환하고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영자는 가슴이 뛰었다. 집을 되찾았다. 드디어 재판이 끝나고 영자는 법정을 나왔다. 복도에서 준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영자는 멈춰섰다. 엄마, 용서는 못 받겠죠? 영자는 한참 아들을 쳐다봤다. 준수야. 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걸어갔다. 한 달 후, 2025년 1월 18일, 등기소에서 연락이 왔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고 했다. 박태민도 협조적이었다. 그는 준수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영자에게 돌려주었다. 어르신, 저도 잘못 판단했어요. 이 돈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영자는 4억 9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리고 박태민에게는 3천만 원을 사례금으로 주었다. 그의 협조가 없었다면 집을 되찾을 수 없었다. 1월 25일 토요일, 영자는 하객동 집으로 돌아왔다. 4개월 만이었다. 대문을 열고 마당에 섰다. 무궁화와 철쭉이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있었다. 여보, 내가 돌아왔어. 약속 지켰어. 영자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다. 남편이 만졌던 그 흙, 따뜻했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 벽지는 새 것이었지만 구조는 그대로였다. 거실, 방, 부엌. 모든 게 익숙했다. 영자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꺼내 벽에 걸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 내가 이 집 끝까지 지킬게. 저녁이 되자 손 이모가 찾아왔다. 음식을 한가득 들고 왔다. 영자야, 집들이 왔다. 이모, 고마워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밥을 먹었다. 영자야, 내가 정말 대단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 도움 없었으면 못했어요. 아니야. 내 의지가 대단한 거지. 영자는 창밖을 보았다. 마당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무궁화 위에 쌓였다. 이모, 나 이제 반찬 가게 다시 여기서 할 거예요. 좋지. 여기가 원래 자리잖아. 손님들이 다시 올까요? 당연하지. 다들 내 소식 궁금해하던데. 다음 주 월요일 영자는 반찬 가게 문을 다시 열었다. 첫날부터 단골 할머니들이 몰려왔다. 영자야, 돌아왔구나. 이모들, 오랜만이에요. 우리 소식 다 들었어. 고생했다. 이제 괜찮아요. 영자는 반찬을 담으며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다. 준수였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엄마, 왜 왔어? 엄마한테 이거 드리려고요. 준수는 꽃다발을 내밀었다. 영자는 받지 않았다. 준수야. 네. 너 아직도 모르겠니? 엄마가 원한 건 꽃이 아니야. 준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원한 건 믿음이었어. 내가 엄마를 믿어주는 것. 엄마를 존중해주는 것. 죄송합니다.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 네, 엄마. 그리고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명절 때 한 번씩 들러. 밥은 먹어야지. 준수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고맙습니다. 가봐. 준수는 절을 하고 돌아갔다. 영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용서는 쉽지 않아. 하지만 시간이 약이겠지. 저녁이 되어 영자는 마당에 나가 별을 봤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여보, 우리 집 지켰어. 약속 지켰어. 이제 편히 쉬어. 바람이 불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영자는 미소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보일러 바람이 방을 감쌌다. 이불을 덮고 누웠다. 45년을 누웠던 그 자리. 편안했다.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야.
추억이고 약속이고 인생이야. 영자는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